복지의 주요 이론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자원동원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원동원 이론 하면 정말 되게 약간 처음 듣는 이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실전 기술, 지역사회 복지 실전 기술에 보면 자원동원 기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원을 동원하는 거죠. 우리가 복지 다원주의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복지와 관련된 자원들을 그것이 인적이 됐던 물적이 됐던 하나의 뭐 어떤 심리적인 조직이 됐던 뭐 연대감이 됐던 모든 그런 자원들을 다 발굴하고 찾아서 동원을 해서 그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자원을 우리가 동원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 자원은 뭐냐? 쉽게 말하면 자원은 그런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물질적 자원인 거죠. 돈, 뭐 기부금, 뭐 회비 이런 거죠. 그럼 또 자원은 뭐가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정보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인적인 자원, 그 다음에 조직, 또 조직의 연대감, 조직체 또는 조직의 연대감 다 모두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원을 통해서 이런 돈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사람 간의 어떤 조직의 어떤 연대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자원동원 이론은 왜 이 이론이 그냥 소개가 되어 있냐면은 사회운동을 할때 뭐가 필요하고 또 사회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이 이론을 도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회운동을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사회의 소수자들, 그렇죠. 사회적 소수자들, 뭐 어떤 비주류층, 또는 뭐 소외계층, 뭐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또는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사회운동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신에 뭔가를 해주는 거, 대변해주는 역할. 어, 그런 어떤 조직체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회 운동을 하는 조직체 많아요. 뭐 선뜻 뭐 확 떠오르진 않지만 뭐 경실련이라든지 뭐 무슨 뭐 이런 연합회들이 많잖아요. 그쵸? 뭐 지금 딱히 탁 떠오르는 게 없네. 민주주의 무슨 뭐 실천연합회 뭐 이런 뭐 그냥 가칭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뭔가 좀 더 많은 기득권층에게 알리고 또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우리가 보통 사회운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회운동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자원이라는 거죠. 그때는 돈이 될 수 있고 정보, 뭐 사람, 아니면 조직 이런 모든 게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원동원 이론을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여러 단체들이 우리 지역사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소외계층, 이런 소수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할 때 성공을 하느냐 또는 실패를 하느냐의 성패는 뭐에 달렸냐?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렸다는 거예요. 조직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자금, 혹은 정보, 혹은 그 잘 짜여진 조직 체계, 구조,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나가서 뭐 뛰들고 데모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연합회,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자원을 끌어오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나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직 구조, 조직체 안에서도 구조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자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하나 연합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조직체, 이 사회 운동을 할 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 운동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자원을 동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당성이에요. 이 단체가 필요한 거냐.
사회적인 어떤 소수자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조직원도 모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자원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조직 구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단체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 사회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거나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할 때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그것이 사회 시민들에 의해서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이 운동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장애인 인권연합 회에서 만약에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인권 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들 필요하고 조직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들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자원을 동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는 것 자체, 그 운동 자체가 과연 정말 얼마나 정당한 활동이냐, 그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얼마나 정당한 활동이냐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어, 가치를 부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회운동은 여러분들 정당성이 없으면 그 힘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조직 구조가 잘 되어 있고 아무리 자원을 잘 동원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저걸 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운동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당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당성은 대외적으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대내적으로 그 조직원들 간의 어떤 조직체의 일체감, 연대감, 소속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정당성이 이 안에서도 확보해야 되지만 외적으로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위한 사회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요? 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참여하는 조직원들이 필요하고 조직원들이 어떤 동질적인 정체감을 좀 가져야 돼요. 대내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이걸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조직 구조를 통해서 행사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장애인의 날 행사, 뭐 여론 형성, 법, 제도, 건의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회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의 운동, 그 단체들의 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명분을 알린다라고 하는 건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인 이런 활동이나 운동들이 정당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리고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수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운동을 한다라는 거, 사회 운동을 한다라는 거. 하지만 홍보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여론 행사를 한다, 여론을 형성한다거나 뭐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자원이 필요합니다. 뭐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에서부터 뭐 회의비서부터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동질성, 그 다음에 정당성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회원을 모집한다거나 기부자를 모집을 한다거나 하는 이제 이런 것과 같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말 충성심이 강한 회원 확보, 그 다음에 거액의 기부를 할 수 있는 기부자를 확보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운동을 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이제 그런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가 자원동원을 하고자 할 경우 또 새로운 자원을 창조하기보다는요, 기존에 있는 잠재적인 어떤 자원들을 다시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자원이 정말 무수히 많아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많아요. 그걸 새롭게, 인적 자원도 뭐 새롭게 막 찾기보다는 이미 우리 지역사회 내에 어떤, 뭐 단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모집하기도 하고, 이미 지역사회에 대해서 활발하게 그런 후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나 뭐 그런 사업체나 이런 걸 통해서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그런 구성원들,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다시 구성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동원 이론은 이제 지역사회의 이런 인적인 자원 혹은 물적인 자원 동원이 지역사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해요. 실은 여러분들 이제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자원 동원을 하기 위한 부서 자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그러니까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사회 자원 발굴해서 이거를 우리 지역사회 복지관에 이제 자원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런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그만큼 자원 동원한다라고 하는 건 인적 자원을 개발하거나 물적 자원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건 지역사회의
지역사회의 복지 혹은 발전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적합한 지역사회 자원이 정말 풍부하게 많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도입이 되고 동원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한 이론이 자원 동원 이론입니다. 아이고. 번호가 5번이네요. 요거 제가 PDF로 다시 고쳐드릴게요. 열심히 수정한다고 해도 이런 이제 착오가 좀 생깁니다. 자, 5번째 교환 이론입니다. 자, 교환 이론은 여러분들 자원봉사 활동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적인 전제는 그거잖아요. 무보수. 그쵸? 그 내가 뭔가 이제 나의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정말 정말 아무런 보상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참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정말 내가 나의 그런 자발적인 선의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 자발적인 선의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그쵸? 뭐 하다못해 뭐 자원봉사 시간을 뭐 받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멀 경우에는 교통비를 제공받는다거나 갔더니 이제 하루 종일 자원봉사 하면 한 끼 정도는 또 좀 짜장면이라도 혹은 점심이라도 좀 주셔야 된다거나 뭐 그거죠. 아무리 자원봉사를 해도 뭐 하루 종일 쫄쫄 굶겨가면서 자원봉사를 하면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뭘 따지고 받으려고 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대가를 좀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신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난 정말 박애주의자예요. 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떠한 보상을 얻지 않으려 하여도 내가 그래도 무언가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은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뭐 그런 봉사를 줌으로써 뭐 시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인정을 받는다거나 뭐 점심을 대접받는다거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무언가를 교환하는 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이 되었던 아니면 사회적인 것이 되었던 간에 어떤 것이라도 교환을 하고자 할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허공에 대하고 메아리 치는 게 상호작용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주고 그가 받고 주거니 받거니 이게 교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의 속성은 이런 교환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이 됐던 물질적이 됐던 교환이 이루어져야지 인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류가 나타난 거죠. 교류라고 하는 건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줬을 때 저기서 하나를 날 주고 이런 것들 통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형태는 교환 과정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게 교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교환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쌍방 간의 교환의 행위가 반복되면 개인이나 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는 더 강화돼. 당연한 거죠. 교환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관계가 더욱더 강화되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이다. 이러면 교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관계가 어느 순간에선 단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을 주기만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글쎄 상호 관계가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쌍방 간의 교환, 교류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관계가 지속이 되고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내재한 자원의 균형 있는 교환을 통해서 개인이나 집단, 조직,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게 교환 이론이에요. 즉,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의 교환을 통해서 개인, 집단, 지역사회, 조직, 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이 역시 지역사회 내에서 교환 활동이 있어야지만 발전하는 거. 조직체 역시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조직체와의 교류, 교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지역사회 내 여러 가지 하위 체계들이 있잖아요. 서로 교환하고 교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환은 쌍방 간의 교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환하는 게 상호작용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교환을 하고자 할 때는 뭔가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보상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러한 지역사회도 인간이 모여있는 조직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속성이 지역사회 안에서 뭐 개인이든 집단이든 조직이건 간에 인간이 모여있는 이런 집합체 안에서는 교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지역사회가 발전한다라고 보는 게 지역사회 교환 이론입니다. 자, 이제 교환 이론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학자가 이런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학자가 교환 이론하면 나오는 학자가 두 분이에요. 호만스라고 하는 분하고 블라우라고 하는 학자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기본적인 전제는 이 두 분의 기본적 전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과 같지만 이 호만스가 얘기한 것과 블라우가 얘기한 것이 이제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호만스는 모든 상호작용에는 반드시 교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은. 주거니 받거니, 즉 교환이 관계된다. 그래서 보상이나 이익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교환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나에게 뭔가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이건 심리적인 건 간에. 그래서 뭔가 나에게 이익이 와야 된다는 거. 왜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상 받으려고 합니다.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이익과 보상이 전제되는 게 교환이에요. 그것이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 그것이 많아지면 지역사회가 발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때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이다 또는 이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상이나 이익은 심리적인 안정, 뭐 나에게 지위를 주는 거, 만족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정, 그 다음에 동정은 조금 우리가 보통 동정 그렇죠. 뭐 인정이라고 보통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원봉사하면은 뭐 일단 시간 인정받죠. 근데 그것이 마일리지가 쌓이면은 여러 가지 할인 혜택과 같은 경제적인 이득도 오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안정감, 뭐 심리적으로 만족감 주죠. 인정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 제도를 운영할 때 인정과 보상 제도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자원봉사법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인정 제도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인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에게 뭐 1년에 한 번씩 뭐 꽃다발을 준다거나, 감사패를 준다거나, 메일을 발송해서 감사 인사를 전한다거나, 뭐 이러한 인정 제도가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자원봉사 지원법 안에. 그만큼 인간의 모든 행위가 무보수라 할지라도 보상을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 이러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를 하는 데에서 이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교환이 안 되면은 지역사회는 정체돼 있고 발전하지 않아요. 내가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했는데 누구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하다못해 감사하단 말도 안 해줘. 그럼 왜 합니까? 왜 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단 나를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정, 이런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호만스는 얘기했고 그런 인정과 보상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블라우라고 하는 학자는 모든 교환은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환은 앞서 얘기했어요. 쌍방 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만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환이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쌍방 간에. 그것이 호혜성이에요. 내가 주고 당신도 나에게 주고 이런 거죠. 나도 받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호혜적인 거다, 시혜적인 거다는 좀 의미가 달라요. 시혜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봐요. 내가 도움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르신들도 도움이 물론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어르신들도 때로는 사회에 환원을 할 때도 있어요. 그쵸?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역사회 내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신다거나 뭐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 많이 하시잖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게 이 노년층이라 그래서 받기만 하는 그런 시혜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환은 이렇게 호혜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쌍방간에 약간의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지역사회 내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자, 교환 이론의 뭐 기본 개념 앞서 대부분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쭉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과 이익이 따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상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만족감, 기쁨, 뭐 이런 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거. 그래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신체적인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교환 자원은 교환 관계에서 상대방의 욕구나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에 부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자원봉사 시간을 채워야지, 뭐 내가 뭐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욕구나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거죠. 그럼 내가 나의 기꺼이 그런 봉사 노력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물질, 비물질적 보상을 말하는 거고요. 뭐, 좀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그래서, 대가는 이제, 이거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교환하는 활동을 선택함으로써, 뭐,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시간을 잃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뭐, 여러 가지 돈, 노력, 지위, 그거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환 이론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 좀 이제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교환 이론의 유용성 및 한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이론은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역시 교환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지역사회는 끊임없이 교환이 이루어져요. 사람들 간에, 집단들 간에, 조직체 간에, 하위 체계들 간에 끊임없이 교류 자체가 교환인 거예요.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교류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복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를 할 때 중요한 교환 자원은 뭐예요? 상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보호 서비스들이에요. 지역사회 중심으로 한 보호 서비스가 뭐냐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뭐 말벗 서비스를 하거나 반찬 배달을 하거나 도시락 배달하거나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이동 목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의미해요. 그다음에 기부금 내는 거,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거, 또 정보를 주는 거, 권력을 주는 거, 정치적인 어떤 힘을 그 지역사회의 어떤 기관에 제공을 해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사회의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교환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사회 내에 뭔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교환 자원들이 없을 때, 하다못해 기부자가 없을 때, 하다못해 이걸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모집이 안 될 때, 교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집은 됐는데 자원봉사자에게 어떤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기부자가 없을 때는 교환 자원이 부족한 거죠. 고갈 상태에 빠진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복지를 실천한다라고 할 때는 전문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비전문가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자들, 아니면 후원자들, 뭐 기부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노력과 참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가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지역사회 자체가 이들의 활동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그러면 고갈 상태에 빠진 거예요. 자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교환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역사회 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내에 계속 뭔가 취약계층은 있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지역사회 내에 자원봉사 체계가 없다면 지역사회의 그런 소외계층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은 어떻게 할 거며, 말벗 서비스는 어떻게 할 거며, 뭐 이동 목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지역사회 내에 교류가 안 된다는 거, 교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소외계층들은 더욱더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지역사회는 여러 가지 교환할 수 있는 자원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서로 교환한다라고 하는 거는 받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통해서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가 잘 교환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지역사회 안에서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얘도 이제 그런 예가 나와요. 지역사회 내에 이제 공동모금에 기부자가 이제 자산을 기부한다라고 했을 때, 뭐 돌아오는 게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부자가 이제 더 이상 기부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지역사회 내 자원 고갈 상태에 빠지겠죠? 그러면은 적절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많이 발생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자원이 고갈된 거고 교환이 안 되는 상태. 그러면 지역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입장이 교환 이론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지역사회 복지 이제 실천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거나 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에게 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